그 3월이면 직장 새내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물론 적금 같은 것도 해야 할 테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혹시 그 직장 새내기들한테 추천할 만한 그런 보험 상품 3가지 정도가 있다면 어떤 게 꼭 뭐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 상품을 3가지 이렇게 물어보셔서 사실은 네네. 3가지 어떤 3가지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3가지 상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직장 새내기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돈을 이제 자기가 처음 이제 경제 활동을 해보시는 분들이 네,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보험 상품을 먼저 상품을 정하기 전에 네. 이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보험이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실 이런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나중에 그게 본인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네. 그런 상품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먼저 그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보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먼 미래에 아니면 뭐 가까운 미래가 됐든 먼 미래가 됐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생겨서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돈이 충분히 많으면 사실은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되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도 작은 문제가 있고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큰 문제들 위주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어떤 위험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나하고 우리 가족에 가장 크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장성 보험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대신에 이 보장성 보험은 준비를 하실 때 가능하면 네. 갱신이 되지 않아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내가 경제 네.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납입을 끝내고 그 보장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 기간에 걸쳐서 받을 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비갱신형에다가 네. 납입 기간도 길지 않고 네. 보장은 오래 되는 그렇죠. 거 그걸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보험은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손보험은 사실은 갱신형 보험이긴 해요. 근데 네.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실손보험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내는 돈 대비해서는 워낙 보장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실손보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고 네. 그 보험료를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셔도 네. 계속해서 내셔야지만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네. 준비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만약에 네.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 기업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뭐 적용이 되던데 네. 그러면 회사에 그게 가입이 돼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알아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네, 맞습니다. 않을까요? 예.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단체 보험 형태로 해서 실손보험이 네.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실손보험은 비례 보상이라고 해서 중복해서 가입되면 양쪽에서 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비례해서 일부씩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실손보험이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내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직장을 또 옮길 직장 수도 옮길 있고, 수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 단체 보험만 믿고 실손보험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그 단체 보험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공교롭게도 나한테 네. 그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보장에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실손보험만큼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런 보장성 상품은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직장 새내기들은 이제 돈을 좀 모으고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흔히하게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 중에 세테크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이제 세액공제 상품이 있어요. 그렇죠. 소득공제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요즘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요. 세액공제. 예. 네. 나중에 내가 노후 준비가 되면서 네. 내가 낸 보험료를 매년 연말정산하실 때마다 네. 이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세액공제되는 비율이
그러니까 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매년 확정적으로 13.2%의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연말 그런 돌려받는 그렇죠. 거죠. 금융 상품이니까 네. 꽤 사실은 수익률이 좋은 어떤 상품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노후 준비도 같이 하면서 네. 또 이제 세액공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인의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네.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장성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고 네. 그리고 실손 보험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세액 공제가 되는 걸 반드시 이제 세 가지 정도라면 그걸 추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나 그런 걸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네. 노후가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네. 근데 직장은 사실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후로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상태로 보내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네. 노후 대비도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소득이 있거나 그럴 네. 때 그런 노후 보장을 위해서 좀 추천하실 만한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품은 사실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네. 노후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돈의 종류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기사님께서는 노후에 필요한 돈이 어떤 종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만한 게 어떤 자금들이 필요할까요? 혹시 노후 생각해 보신 게 일단 있으세요? 뭐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아, 필요할 그렇죠. 거고요. 생활비 제일 중요하죠. 네,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네. 뭐 보조가 될 것 같고 네, 네.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네. 아프거나 그런 일들도 좀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도 네, 네. 좀 들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각종 경조사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좀 되면 이제 자녀들은 대부분 컸을 테고 네. 각종 경조사 같은 그런 품위 유지비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 네, 뭐 주가 잘 되지 않을까.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네. 네. 노후에는 사실은 필요한 돈의 종류가 네. 저는 한 4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각각의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네.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활비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필요한 안정적인 어떤 형태의 캐시플로우,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지만 네. 젊었을 때 내가 잘 준비하고 투자해서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네.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가져다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사실 이 보험 상품만으로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네. 국민연금도 말씀하셨고 네. 또 직장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 또 퇴직연금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월세 같은 그런 어떤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 금융 상품에서 나온 노후의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률 자체가 높진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네. 요즘에 워낙 적은 시대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비과세 때까지 누리면서 네. 확실하게 캐시플로우를 종신토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전체 노후에 필요한 어떤 생활비 중에 일부분 제일 안정적인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지 네. 살아가시는 게 조금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연금 상품을 좀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연금 생각이 들고요. 상품?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의료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네.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다가 네. 돌아가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드물게 있겠죠. 굉장히 드물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네. 뭐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건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운명의 저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는 요 과정에서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어떤 의료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 건강보험이 사실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중증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커버해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그 이외에 뭐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다른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꼭 병원비가 아니더라도 네. 뭐 요양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생활비로 쓰려고 준비했던 연금이 상당 부분 의료비로 충당이 되면서 네. 나의 삶이 굉장히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이유가 네. 생활비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 가능해요. 그쵸. 예를 들면 네. 내가 한 달에 뭐 300만 원 정도를 내가 준비하면 한 달에 300만 원에 맞춰서 살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뭐 네. 예를 들면 더 준비가 많이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면 되고 네. 준비가 좀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의료비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충분하지 않아. 수술비를 아낄 수는 그러면 없잖아요. 수술을 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저렇게 수술을 몇 번 네. 하셔야 되는데 네. 수술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반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플 때 또 그렇게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자산들을 이렇게 로스가 생기게끔 하고 네. 그것조차 다 사용하게 되면 뭐 네.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자녀들한테 네. 그런 부담들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의료비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가 저는 이제 간병에 대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간병이요? 있어요. 네. 예전처럼 요즘에는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네. 오래 사시지만 네. 이번에 아마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에 이렇게 많은 요양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네. 있는지 모르셨을 거야. 아마. 그러게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일반인들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요양시설에 네. 많은 요양병원이 있고 이렇게 많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고 또 케어를 받고 계신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네. 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공짜 네, 아니죠. 상당 부분 네. 본인의 부담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제대로 케어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병 상태는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그 간병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간병을 그렇죠, 얘기하는 본인에 대한 거죠. 간병이죠. 그럼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별도로 아팠을 때 별도로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간병은 그렇게 요양원에서 네. 노후를 이제 길게 보내게 될 때 그렇죠. 그거에 네. 대비해서 네,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또 아. 별도로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건 일반인한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세요. 그렇죠. 상속세. 그렇죠. 요즘에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상속이나 증여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산을 잘 일궈 두시더라도 네. 나중에 유고 시에는 자녀들이 단기간에 꽤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지만이 부모님들의 그 물려주시는 자산들을 잘 이전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세금이라는 허들을 한번 크게 넘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이 자녀들한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되거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자산을 많이 일구셨고 성공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도 좀 별도로 준비해 두시는 게 본인들의 자산을 원활하게 다음 세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OBS